경제신문에서 13년 동안 줄곧 같은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왜 미술만 유독 경제신문에서 전문 기자를 둘 정도로 관심을 가질까? 다른 공연이나 출판, 문학, 음악, 다른 분야와 다르게 미술만이 사유할 수 있는 예술이라는 점 때문에 제가 경제신문에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오늘 말씀드린 주제와도 어느 부분, 일정 부분 닿는 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미술품은 재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형성돼 있고, 하지만 그 시장이 모두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들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미술품은 어떻게 가격이 매겨지느냐, 그리고 누가 사가느냐, 왜 그걸 가지고 있느냐, 값은 왜 오르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공개되어 있는 시장으로서 미술 시장이 경매라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경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얼마나 비싸고 어떻게 비싼지를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한국 현대미술 시장의 이런 트렌드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왜 비싼지에 대한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던 우정화 교수님 같은 미술사학자들이 그 가치를 평가하시고, 미술사적인 평가, 역사적인 의미가 사실은 가격 형성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 동시대 사람들의 취향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13년이나 경제신문에서 미술 담당을 하고, 경제신문이라는 그 정체성에 맞게끔 계속 시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미술품 가격을 부동산에 빗대서 종종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저 평창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하철역 가까운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동시대인들의 취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작품에 대한 관심도와 가격 형성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김환기라는 가장 비싼 작가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지만, 이제 한국 경매 시장이, 미술 경매 시장이 어떤 취향으로 움직이는지를 한번 함께 보면서 취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작품들이 조금 더 주목받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지 가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1998년에는 1.8억, 그러니까 2억 원이 채 안 되는 규모였는데 점점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 2004년에서 5년을 넘어간 이 무렵에 급성장을 해서 2007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왜 이때 미술시장으로 돈이 많이 몰렸느냐? 당시 부동산 화랑이었고 유동성이 커서 자금이 갈 데가 없었던 때였어요. 2006년, 7년이. 그러다가 2008년에 그 뉴욕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2008년에 완전히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2009년에는 전년 대비 반토막, 그리고 잘 나가던 작가들도 작품값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아주 난리 패닉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데, 뭔가 새롭게 미술시장을 일으킬 만한 동력이 없어서 미술시장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던 차에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또 반등이 일어나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단색화라는 한국의 1970년대 추상화 경향을 중심으로 해서 반짝 시장이 살아납니다. 그게 한 3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요. 이제 앞선 시간에도 분명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단색화, 단색조 회화, 그러니까 한 가지 색조로 표현되는 그림을 칭하는 것인데, 사실 색깔보다는 뭔가 화가의 반복적인 어떤 행동이나 그런 정신성의 표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급등하는 시기에는 3년 동안 작품값이 10배 가까이 이를 정도로 작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다가 최근에는 그래서 2015년에 정점을 찍었는데, 2016년, 17년, 18년은 좀 평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반적인 경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좀 침체기나 아니면 뭐 불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가 답보 상태를 보이면은 미술 시장도 따라 움직이거든요. 다른 재화들에 비해서 미술 시장은 가격 탄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향을 받았고요. 지금 여기서 급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거치고 있는 코로나 시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20년을 쭉 그리고 보면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도 비슷한데 미술 시장은 크게 10년 주기로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편차가 크기도 한데요. 이렇게 2007년에 반짝 올랐다가 또 2017년쯤에 반짝 올랐다가 여기서 이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1998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작품을 좋아했나 짚어봤더니 오지호라는 작가의 향원정이라는 그림인데요. 당시 3,500만 원이었던 이 작품이 그 시절에는 가장 비싼 작품이었습니다. 오지호는 한국의 한국적 인상주의 미술을 구현한 화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촌스럽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서정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전통적인 우리 고궁의 한 일부를 그린 이 작품이 당시는 가장 비쌌습니다. 그럼 이 1998년 이해에 비쌌던 작품들을 보니까 오지호 작품이 1, 2위를 다 차지했고요. 이상범 화백은 동양 화가입니다. 1900년 초에 태어나서 산수화를 그렸던 분이신데 지금에는 거의 이렇게 경매 시장이나 거래에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지는 않는데요. 취향이 어떻게 20년째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1999년에는 박수근의 집골목이라는 이 그림이 아주 작아요. 21cm에 25.5cm면은 요거 정도 A4 용지보다도 좀 작은 사이즈인데 이 작품이 1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아까 봤던 김원기가 2000년에는 2000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케이스는 제가 왜 들고 나왔냐면은 2000년에 분명히 이 작품이 3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똑같은 게 2016년에 다시 나오고 그때는 약 22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16년 만에 7배 가까이 값이 오른 것인데 그게 이제 아까 좀 전에 봤던 오지호 화백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구체적인 사물이 보이고 우리가 친숙한 풍경화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지만 사실 김환기 화백의 작품은 반복적으로 비슷비슷한 세 개의 점을 반복적으로 찍은 것 뿐인데도 오히려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미감이 통하나 봅니다. 근데 사실 미적인 이런 완성도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미술사적으로 이뤄낸 업적이나 독보적인 어떤 자신의 영역이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꼭 이제 뭐 취향만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저한테 작품을 뭘 사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꼭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기 취향대로 사실 그림이야 곁에 두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으려면 취향이 맞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은 16년 만에 7배나 값이 올랐습니다. 2001년에 작품들을 봤더니 겸재정선이 그린 이 그림이 그의 최고가였더라고요. 7억 원. 2000년대 초반의 시장 경향을 보면은 고미술이 확실히 득세하고 있습니다. 7억 원에 이 그림을 팔았는데 나중에 알려졌는데 이게 대우그룹 CEO 출신인 어떤 컬렉터가 아주 싼 값에 구입했었대요. 몇백만 원 안 되는 돈에. 그러다가 이제 동양제철화학 창업주이고 지금은 OCI 그룹인 창업주 이회림 회장이 고미술에 아주 열정적인 분이어가지고 이 그림을 당시 경매에서 7억 원에 구입을 했고 근데 이분이 2005년에 인천시에 자기의 소장품 8,400점을 기부하는 바람에 이 그림은 지금 인천시 소장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좋은 것도 재밌지만 저는 또 이렇게 그림과 관련된 뒷얘기, 소장가들이 어떻게 달라지는 얘기들도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해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박수근의 작품은 4억 9천만 원, 김환기의 작품은 3억 8천만 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한기 작품을 저때 3억 8천만 원이 비싸지만 저걸 샀으면 아마 지금은 38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2002년에는 이런 청화백자 도자기가 5억 1천만 원에 팔렸고요. 2002년 그러니까 고가 거래된 작품 목록을 제가 쭉 살펴봤더니 박수근 말고도 이제 민영희, 이하응, 안중근 다들 이제 현대미술이 아닌 고미술이나 뭐 서예 같은 걸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선호됐더라고요. 그러다가 2003년에는 유영국 화백이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영국 화백도 김환기와 비슷한 세대의 작가입니다. 1916년에 태어나서 2002년에 돌아가셨거든요. 1위인 청화백자를 제외한 2위도 유영국 4억 3천만 원이었고 또 3억 3천만 원짜리 작품, 또 산이라는 3억 원 작품, 그러니까 탑 10 작품 중에 3점이나 유영국 화백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유영국 선생님이 200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작가가 죽으면 작품값이 오르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작가가 돌아가신다고 해서 작품값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명성이 있던,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작품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던 분이시라면 돌아가시면 작품값이 이제 희소성이 높아지니까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량이 이제 줄어들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가능한데 살아생전에도 안 비쌌던 그림은 작가가 돌아가셔도 계속 안 비싸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작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케팅 능력이 탁월한 경우에는 작가가 돌아가신 경우에 오히려 작품값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다양하지만 2002년에 유영국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2003년에 작품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4년은 제가 따로 수업이 사실 한국 현대미술이라는 큰 주제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고미술과 관련된 거는 일일이 뭐 자료 이미지를 찾아 붙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2004년은 가히 고미술 전성기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거래가 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미술 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주요 컬렉터층이 이제 60대, 70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분들의 취향이 고미술 쪽으로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연령대가 있으신 컬렉터 분들도 취향이 바뀌고 있지만 이때는 그게 아주 절정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미술품이 비싸게 많이 거래가 됐었습니다. 2005년이 되면서는 박수근이라는 작가가 아주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워낙 박수근은 국민화가라고 불릴 정도로 그 이미지가 주는 이 강렬한 개성도 있고요. 화강암 질감을 닮았다고 하는 이 거친 화면과 좀 단순하지만 정감이 있는 이런 형태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쉽게 기억이 되고 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거더라고요. 2005년에 박수근의 상승세가 오면서 그리고 또 앞선 2004년에 이렇게 고미술품이 많이 팔리는 걸 보면서 이제 경매회사가 하나 더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K옥션이라는 또 다른 이제 경매회사가 생기면서 경쟁 구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경쟁을 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팔만한 좋은 작품을 얼마나 끌어내 오느냐가 이제 관건이었고, 그래서 좋은 물건이 시장에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 또 이제 거래도 활발할 수 있었는데요. 박수근의 이 시장의 여인이라는 이것도 거의 뭐 손바닥만한 작은 그림이고 사실 사람 한 명밖에 없는 너무 단순한 그림인데 이 그림이 9억 원에 팔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의 미술품이 거의 10억을 육박하는 일은 처음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기사들을 찾아봤더니 아주 언론도 많이 떠들썩하게 주목을 했더라고요. 2005년 이해 구성을 보면은 2005년이 밝았는데 1월에 열린 경매에 노상이라는 이 그림이 5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2005년 신년 벽두부터 박수근 그림 때문에 아주 신문이 아주 떠들썩했더라고요. 그러다가 11월에 이제 K옥션이 첫 경매를 시작하면서 이런 나무와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가져왔고 7억 1천만 원에 팔려서 기록 경신, 신기록 기사가 났는데 12월에 또 경매가 나면서 아주 이 해는 박수근으로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2006년에는 여전히 고미술품이 현대미술보다는 비쌌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박수근의 노상은 10억 4천만 원에 팔리면서 제가 우리나라 미술품 가격을 집계하는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K아트마켓이라고 정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수만 건의 자료를 제가 이 수업을 위해서 일일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20년치를 한 달에 걸쳐가지고 다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격 상위에서부터 하위까지 쭉 세운 다음에 고미술은 빼고 서양 작가들도 또 따로 분리하고 한국 작가들만 따로 분리해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작가는 누군가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저도 많이 이제 수업 준비를 하면서 배웠는데요. 2006년에 이르러서야 이제 우리도 10억이 넘는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박수근 작품이 계속 인기가 있었고 사실 이제 여담이지만 이런 박수근 열풍으로 인해서 박수근 위작 사건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또 작품은 어떻게 진품인지 구별합니까? 가격은 어떻게 매깁니까? 하시는데 명품의 짝퉁이 따르는 것처럼 비싼 미술품에는 또 부득불 위작들이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의 작품들을 보면은 박수근 혼자서만 33억 3천만 원어치를 팔았었습니다. 2007년은 미술 경매 시장에서 최고의 전성기였던 해고요. 그 기록이 지금도 안 깨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해의 최고 낙찰가를 기록한 작품이 박수근의 빨래터라는 작품인데 45억 2천만 원에 팔려서 아주 떠들썩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작품을 두고 가짜다라는 이제 한 평론가의 지적이 있으면서 또 그 평론가가 이 작품을 가짜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작품을 소장하는 분은 재산권의 침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평론가를 고소하고 그래서 이게 법정 공방이 벌어졌었고 법원이 작품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작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좀 희박하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리면서 진품 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요. 이 작품을 그 박연차 회장의 그 가족이 이 작품을 구입했나 그래가지고 그것도 예전에 참 말이 많았습니다. 박수근의 빨래터가 45억 2천만 원에 팔리면서 이건 나중에 김환기에 의해서 깨지기까지 약 8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작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2위가 김환기의 꽃과 항아리라는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나라에도 해외 작가가 좀 적극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또 시장의 확장 논리와도 맞아떨어지는데요. 한국 미술 그리고 한국 고미술로만 이제 이루어지는 내셔널 마켓은 성장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파이를 키워가기 위해서 해외 미술품을 적극적으로 또 소개를 하고 또 해외 미술품은 국내 작가의 작품에 비해서는 조금 더 황금성이 좋습니다. 황금성이라는 게 이 물건을 시장에 내놨을 때 즉시 이제 현금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건데 해외 미술품은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면 외국에 나가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투자 가치가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 가뜩이나 유동성이 좋아서 현금이 오갈 데 없던 시절에 이제 경매시장으로 작품들이 많이 몰렸고 그래서 앤디 워홀의 작품이 27억에 또 팔리고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작품이 25억 이 시기에 데미안 허스트가 또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강남에 데미안 허스트 작품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들 데미안 허스트 작품 하나 있어가지고 2007년에는 데미안 허스트가 탑 10에 15억짜리 작품을 2개나 팔아치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미술시장의
난리 호황기를 겪으면서 저희 회사에서 우리가 미술 시장을 전문적으로 취재할 기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부터 저희 신문사에서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2008년에는 우리나라 경매 시장이 홍콩에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처럼 시장을 오래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내 시장만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시장권으로 보고 공략하기 시작하는데요. 로이 리텐슈타인의 판화 거울, 과일이 담긴 그릇의 정물화라는 작품이 서울 옥션이라는 회사가 홍콩에서 경매를 시작하면서 첫 경매에서 팔았습니다. 104억 원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년간 국내에서 거래된 수만 점의 작품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우리나라 경매사가 팔았던 작품 중에 제일 비싼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국내 경매사 역대 최고 기록이고, 아까 김환기 작품이 132억 원이었는데 그게 더 높은 게 아니냐. 그게 높은데 그건 외국 경매회사에서 팔렸거든요. 우리나라 경매회사에서 그 작품을 놓쳐서 외국 경매회사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국내 경매에서 거래된 기록으로는 이게 최고가 기록이고요. 이 2008년에 거래됐던 작품들을 보면은 탑10에 다 외국 작가가 대부분입니다. 1등이 리텐슈타인. 그리고 이 리텐슈타인이라는 이름이 좀 친숙하지 않으십니까? 워낙에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교양 있으셔서 이 작가를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2007년, 8년이 삼성그룹 비자금 문제로 한참 시끄러울 때였고, 그때 이제 삼성이 소장하고 있다고 알려진 행복한 눈물이라는 그림의 화가가 로이 리텐슈타인이어가지고 리텐슈타인의 이름 자체가 아주 우리 귀에 쏙쏙 와닿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윌리엄 트쿠니라는 작가가 67억 원, 우리나라에서도 그 작품이 거래가 되기도 하거든요. 19억 원에 팔렸고, 앤디 워홀 작품도 팔렸고, 또 중국 작가들, 이때 또 중국이 갑작스러운 경제 성장으로 부가 축적되면서 중국 미술이 또 현대미술 중국 쪽에서 이제 호황이 일어나면서 유해민준이라는 외국 작가로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최고 낙찰가가 데메너스트였고 26억 원인데 뭔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앞에 했던 거랑 비교해서 보면은 2008년에는 최고가 작품이 104억 원인데 2009년에는 최고가 작품이 겨우 26억 원밖에 안 돼요. 이게 2008년 하반기에 그 금융위기가 뉴욕에서부터 이제 리먼 브라더스 파산,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오면서 시장이 꼬꾸라지기 시작하는데, 시장의 침체가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다가 회복되는 그 회복 탄력성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지 그게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오기 직전에도 경제가 그러니까 살짝 불황의 기운으로 이제 돌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이제 외신들 뭐 파이낸셜 타임즈나 뉴욕 타임즈나 이렇게 외신 기사를 보면은요, 지금이 그림을 사기에 제일 좋은 시기다라는 기사가 많았거든요. 매수 적기다.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자금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아깝지만 자기 그림을 헐값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싼 값에 귀한 작품이 나왔을 때 그걸 매수하는 기회로 삼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에 잠시 바닥으로 꼬꾸라졌었지만 해외 미술 시장은 금방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좋은 고가의 작품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 작품을 다들 경쟁적으로 사갔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이런 튼튼한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헤매고, 오히려 이제 한국 작가들은 조금 소외되는 상황에서 외국 작가들 작품이 좀 더 많이 거래되고, 구입하시는 분들도 한국 작가보다는 외국 작가가 좀 더 안전자산으로 느껴졌는지 외국 작가들이 조금 거래가 많았었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에는 박수근의 공기놀이라는 작품이 20억에 팔렸고, 김환기의 이 무죄 어쩌고저쩌고. 이 김환기 선생님은 작품에 특별히 제목을 붙이지는 않고 이렇게 넘버링을 했거든요. 추상화가들이 좀 이렇게 숫자로 제목을 잘 쓰는데 1970년에 그린 4월 1일에
그리기 완성한 건가? 아무튼 그 작업한 날짜를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천경자의 초원이라는 작품이 12억에 팔리고 이유안의 선으로부터가 10억. 아까 제가 불경기 때 그림을 사두면 그게 낫다라는 거를 저는 외신 신문을 보면서 이제 가끔씩 저도 이제 외신 번역해서 기사를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외신을 보기는 하는데 그게 과연 맞을까 좀 의심이 됐었는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박수근의 공기놀이 이 작품은 훗날 다시 경매에 나와서 또 오르게 되고요. 천경자의 초원도 다시 경매에 나와서 20억에 팔리고 이런 식으로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2010년이 되면은 그 유명한 이중섭의 황소 그림이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작품당 평균 낙찰가를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전체 총액 말고 그냥 점당 평균가는 누가 높은가를 분석해봤더니 이중섭이랑 안중근이 아주 높았습니다. 안중근이 왜 높으냐? 희소성 때문에 작품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나오기만 하면은 점당 작품 가격이 높은 거였고 이중섭도 같은 맥락에서 작품 수가 워낙 없어서 이렇게 한번 경매 시장에 이중섭의 작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평소 관심 있던 분들이 다들 들러붙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중섭의 황소가 35억 6천만 원에 팔려서 이중섭 작품 최고가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익히 다 알려지기도 했는데 제약회사 한 사장님이 이걸 구입을 했어요. 그분이 평생 이중섭의 소그림을 보면서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에서 이제 회장까지 된 분인데 이 그림을 구입한 걸 계기로 해서 이제 미술관을 열게 됩니다. 서울미술관이라는 이름의 미술관을 열어서 이 작품이랑 소 시리즈를 여러 점 가지고 있어서 공개 전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이제 전반적인 미술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뉴욕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시장이 꼬꾸라져서 회복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시기였어요, 이때가. 그래서 드가의 작품이 팔리고 백자가 팔리고 샤갈이 팔리고 하는데 우리나라 작가는 탑10 안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해외 작가가 우리 시장을 이끈 혼돈의 시기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2007년에 있었던 그래프를 다시 보면요. 요렇게 주식 차트를 볼 때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가파르게 떨어지는 건 건강하지 않은 시장이지 않습니까? 급하게 오를 때도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게 안정적으로 가격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급락했던 게 회복을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즉 이런 게 버블이었다는 뜻이고 이 버블을 겪어본 구매자들이나 수요자들이 작품을 구입했는데 내 작품값이 떨어져서 오를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면 작품을 더 이상 안 사시겠죠? 그래서 이때 많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 시장이 급성장할 때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은 미술사적으로 검증된 훌륭한 작가들이라고 인정된 작가가 아닌 분들, 그러니까 될성 부른 떡잎이라고 여겨진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과도하게 경매 시장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바람에 검증되지 않은 작품들을 일단 막 잘 팔리니까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하면서 팔았는데 결국 사보니까 나중에 그 작가들이 작업을 지속한다거나 혹은 더 좋은 발전적인 작품을 내놓는다거나 이런 식의 좋은 조짐이 없으니까 결국 시장에서 가격을 지탱해주지 못하고 폭락했었거든요. 그런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랬는지 이제 가격이 쉽사리 오르지 않고 어떤 그림을 팔아야 되는지 그림을 파는 사람들도 고민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과연 한국 작가는 어떤 그림을 사야 되나 이런 걸 막 고민하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2012년도 여전히 이제 아주 유명한 김환기, 이우환 같은 작가를 제외하면은 거의 이제 고미술품 위주로 돌아가는데 2012년에도 아주 흥미로운 경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1,000원짜리 뒷면에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겸재정선이 그린 계산정거도라는 그림인데 이
이 그림이 수록되어 있는 화첩이 있어요. 퇴후 이선생 진적첩이라는 게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되어 있는 작품인데 퇴계와 퇴계 이황, 우암 송시열이 이제 만든 글에다가 이제 정선의 그림을 더해 놓은 화첩인데 이게 경매에 나왔습니다. 보물이 경매에 나온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한바탕에 센세이션을 했고요. 43억 원이라는 아주 예상도 못했던 그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이런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 어떤 독자들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국가지정 문화재인데 왜 사고 파느냐. 지금 문화재가 나라 건 걸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화재는 개인 소유일 경우에는 사고 파는 게 다 가능하고요. 대신 문화재청이라는 국가기관에 이제 거래 내역을 신고를 해서 이제 관리를 잘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한 달 이내에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신고 과정에서 이게 삼성문화재단이 이걸 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국내 작가들이 다들 반토막 나고 가격 거품이 꺼지고 안 좋을 때 이우환이라는 작가는 홍콩에서 자신의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이 이우환이라는 작가는 한국인이지만 일본에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프랑스에도 이제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글로벌 아티스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미술 시장에서 이제 작가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굳이 사대주의가 아니어도 이 작가가 내수 시장에만 머무르는 작가인지 아니면 해외에서도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작가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외인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그 종목에 대한 그 건강 우량주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그 외인들의 투자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처럼 외국에서도 주목하는 작가라는 것은 이 작가가 더 확장성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작가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건데 이우환 화백은 2011년에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어요. 그 뉴욕 3대 미술관 중에 하나라는 구겐하임에서 개인전을 열었던 한국인은 백남준밖에 없었던 상황인지라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작가의 작품값이 어떨 때 오르게 되느냐, 작품값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품 하나가 그냥 오로지 작품 하나가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난다고 해서 그 작품이 비쌀 수는 없고요. 그 작품을 누가 어디서 전시했는지 혹은 그 작품을 또 다른 사람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가격 형성에 많이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특히 미술관 전시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미술관에서 전시를 한다는 것은 그 작품의 미술사적 가치를 교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공인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미술작품을 사야겠다 생각이 드시면 그 작가의 작품이 어떤 미술관에서 전시가 되었는지 그리고 혹시 이제 더 알아보실 수 있다면 소장처가 어딘지 누가 이 작품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미술 투자를 하고 싶다고 물어보는 분들께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동네 부녀자 회의에서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지 않게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사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누가 더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투매를 하고 아파트 값을 헐값에 금매로 내놔버리면은 실거래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작품의 소장자가 누구인지를 왜 신경을 쓰느냐면은 누가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상황이 안 좋아져서 갑자기 작품을 헐값에 팔아버리면 작품값이 떨어지는 걸로 잡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우환의 이 작품이 캔버스 3개를 붙여서 만든 점을 똑똑똑똑똑 찍은 작품인데 이게 이제 아까 봤던 24억 원에 팔렸고 지금도 이우환의 작품으로는 이게 최고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수치들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작가는 누가 있을까? 10명을 추려봤습니다. 1번 당연히 김환기입니다.
제가 굳이 이 사진을 제가 직접 상하이에 가서 찍어온 건데요. 2018년에 상하이에 있는 파워롱이라는 그 중국인이 하는 미술관에서 최고가 기록을 가진 김환기 작품을 여기 다 모아놨었어요. 제가 이거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의 벽도 넘었고, 그리고 시간 순서를 보면 2016년에 54억 기록을 깼죠. 2016년 11월에 63억, 5개월이 채 안 돼서 또 65억 기록을 깼고, 72억, 85억, 그리고 132억까지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림 구경하십시오. 85억에 팔린 거. 아까 봤던 그 파란색 두 폭짜리, 그러니까 파란색 점이 약간 그 동글동글한 무늬를 이루던 우주가 132억짜리고요. 두 번째로 비싼 85억짜리는 빨간색 점에 저기 파란색 포인트를 준 이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72억에 팔린 역시나 빨간색. 김환기 화백은 파란색을 즐겨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섬이 고향이어서 신안 안좌도라는 섬이 고향이어서 바다를 닮고 가을 하늘을 닮은 푸른색을 좋아했다는 표현을 이제 직접 기록으로도 남기긴 했는데요. 푸른색 점화가 훨씬 더 많은데 빨간색이 희소성이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더 고가에 팔렸는데, 저 같은 업자가 추측하건대 이건 중국 계통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선호해서 아마 이 작품 그래서 비싸게 팔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고요라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2017년 4월에 65억 원에 팔렸고, 이건 노란색 점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왜 탁월하다는지를 이 일련의 점화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점을 반복적으로 찍는 게 뭐 그리 큰 차이를 보여줄 수가 있겠냐 싶은데, 이분은 그러니까 하나의 색을 가지고도 이렇게 묘하게 다른 울림을 주게끔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54억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김환기의 제일 비싼 작품 우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 회사 경매에서 팔린 거라서 그거는 우리가 판 게 아니다 치고 탑5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에는 이 그림이 3억 9천만 원에 팔렸던 게 2016년에 다시 나와서 22억 원이 됐는데, 그림은 가만히 있었는데 세상이 달라졌던 거죠. 2000년대만 해도 김환기 그림은 이런 점화보다는 반추상의 좀 서정적인 그림이, 한국적인 그림들이 더 인기였다면 2016년이 되면서는 조금 세계화의 그 시류와도 맞물리면서 조금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굳이 한국적이지 않아도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선호됐던 겁니다. 두 번째로 비싼 작가는 이중섭이었습니다. 아까 봤던 그 황소 그림 기억나시죠? 그 35억 6천만 원을 팔린 거. 근데 최고가 기록을 가진 이중섭의 소는 이 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소가 훨씬 더 좀 아파 보이는데, 이 소가 47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중섭의 작품 탑5를 뽑아봤더니 이 그림이 47억 원 하는 소고요. 황소가 35억 6천만 원, 새와 애들, 그 다음 작품들 이제 10억 원대 작품들입니다. 세 번째로 비싼 작가는 박수근. 박수근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많이 빨래터가 오랫동안 1위의 기록을 지켰습니다. 박수근의 공기놀이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미술시장을 취재를 하다 보면요, 이 그림을 옛날에 분명히 봤는데 또 나왔네 싶은 그림이 있거든요. 이 그림이 박수근의 2009년 4월에 부산에서 샀던 경매에서 20억 원에 팔렸거든요. 근데 2019년 10월 23억 원에 팔렸습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10년 동안 3억밖에 안 올랐습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정말 강북의 한옥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인 거죠. 김환기가 강남 아파트라면, 단색화가 강남의 재개발 주택이라면 박수근은 단독주택. 그래서 살기는 좋고 정감 있고 뭔가 이제 가슴이 따뜻해지기는 하지만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술 시장에 컬렉터 분석을 해보면 젊은 컬렉터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젊은 30, 40대 컬렉터들에게는, 그러니까 신흥 부호층에게는 박수근의 그림을 좀 어필하지 않는다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김한기, 이중섭, 박수근, 다음은 이우환. 이우환은 이제 생존 작가입니다. 앞에 언급된 작가들은 다 돌아가셨고요. 이우환 작가는 1936년생이라서 생존에 계시는데 지금도 쩡쩡하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1977년작인 이 세 점 한 세트가 아까 2012년에 국내 시장이 안 좋을 때 나홀로 잘 팔리셨어요. 24억 원에. 그리고 작년 10월에 또 21억 원에 바람 시리즈가 팔렸습니다. 이우환 화백도 저기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우환 위작 사건. 작가는 자신의 이 정신성을 담은 작품을 위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위조범이 잡히는 바람에 도대체 누가 진실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막 고민도 하고 그랬었는데 추상화라서 작가가 좀 많이 모르겠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점으로부터 시리즈인데요. 이우환의 작품은 점 시리즈가 있고 선 시리즈가 있고 바람 시리즈가 있습니다. 원래는 선 시리즈가 아주 비쌌는데 점 시리즈가 1등을 차지했고 최근 들어서 바람 시리즈가 뜨고 있습니다. 이 바람 시리즈를 아주 좋아하는 이우환 선생님의 팬이 있어요. 그 방탄소년단의 RM이라는 그 리더인 그 친구가 이 작품을 아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우환 미술관에 들러서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특히 바람 시리즈를 좋아합니다. 라고 해서 아미들도 바람 시리즈를 좋아합니다. 이건 선으로부터. 이건 4위를 차지한 바람과 함께 시리즈입니다. 5위 다섯 번째로 비싼 작가는 청경자 선생이더라고요. 청경자 화백은 우리가 잘 아는 미인도, 그러니까 여성 인물화로 유명한데 정작 제일 비싼 작품은 풍경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경자 작가가 옛날에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그 낯선 해외 풍경을 그린 풍물화라는 나름의 장르를 개척했는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 초원을 그린 것 같은 이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사이즈도 큰데 2007년에 12억에 팔렸었어요. 근데 이게 2009년에 경매 다시 나왔어요. 근데 12억 다 똑같이 팔렸죠? 이건 뭐냐면 2007년에 한참 시장이 좋을 때 이 작품이 팔렸는데 이거 사신 분이 2009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신 거죠. 그래서 급하게 내놨는데 결국 좋은 값은 못 받고 다시 12억. 그러니까 수수료 떼고 이것저것 때문에 이분 손해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로 이제 소장자가 되신 분은 이걸 잘 가지고 계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기에 매수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잘 잡으신 분은 2018년에 이 작품을 20억에 되팔았습니다. 그 청경자 작품 중에서 두 번째로 비싼 작품은 정원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청경자 작품 중에서 전체 순위로는 네 번째 높은 가격이고 인물화 중에서 제일 비싼 건 테레사 수녀라는 작품인데 8억 8천만 원이고요. 제가 다른 데 강의를 하러 가봤더니 청경자 작가가 되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청경자 작품을 좀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작품. 작년에 청경자의 이 대표 수필집 제목과도 같은 탱고가 흐르는 황혼이 8억 원에 팔렸고요. 이 그림은 제가 일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여러 번 봤거든요. 2008년에 5억 원에 팔렸는데 10년쯤 지나서 7억 8천만에 팔렸고 근데 2020년에 나왔거든요. 이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었는데 팔 수 있는 타이밍을 잘못 잡는 바람에 이분은 손해를 보고 작품을 팔았습니다. 청경자 화백의 작품도요. 최근 들어서 가격이 조금 이렇게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건데 청경자 화백은 특징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가슴이 쿵 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해외 시장에서는 거의 거래가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향력 있는 인사의 작품 구매가 미술 경매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때 우리 국내에서는 해외에서도 미술 잡지에서 미술계 파워 100, 파워 10 이런 거를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미술계 영향력 있는 사람 10명 이런 걸 매년 잡지에서 뽑아보면은 몇 년 연속 계속 지금은 이제 관장이 아니지만 홍라희 삼성미술관 관장이
매년 1위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림을 샀다 그러면은 실제로 시장에서 구매자들이 따라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이제 조금 이제 전문가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예술품 소비는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낙수 효과가 있는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치품 시장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리딩 계층이 이걸 사면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밑에까지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지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분수 효과가 나서 뭐 저변에서부터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구매를 했다는 게 확실히 시장에서는 영향이 있어요. 그 일례로 신문 기사를 보면은 아트페어가 열렸는데 유명한 사람 누가 와서 이 작품을 사갔다더라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게 뜻하는 거는 곧 그게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헐리우드 스타 누가 와서 작품을 사갔다 이런 거를 떠들썩하게 보도를 하고 저도 방탄소년단의 RM이 다녀가고 뭘 사고 하면 꼭 기사 씁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술 경매에서 시작가 설정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경매 진행을 위한 경매 수수료가 대략 몇 % 정도 되나요? 경매 수수료는 12%에서 19%, 뭐 20%를 가끔씩 30%대도 있고요. 이게 가격대별로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조금 경매 회사별로 다르게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경매 회사는 사는 사람한테도 수수료 받고 파는 사람한테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경매 회사는 미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요율별로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뭐 2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매에서의 시작가 설정은 늘 논란의 지점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걸 실제로 봤었는데 어떤 아주 유명한 소장처도 아주 훌륭하고 미술관 전시도 많이 하신 대학 교수까지 지내신 너무 훌륭하신 작가님이 있는데 작품이 거의 뭐 100cm 사이즈 큰 작품이고 시기도 1990년대 초반 작품이고 너무 좋은 건데 200만 원에 나온 거예요. 제가 살라다가 친한 이제 병원 원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보지도 않고 사셨거든요. 결국 사셨는데 그 작가가 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작가의 한참 제자이고 별로 이렇게 활동 이력도 풍부하지도 않은데 그 사람도 비슷한 사이즈 작품이 200만 원인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제 취재를 해봤더니 경매회사에서 가격을 책정할 때는 과거 경매 이력이 중요한데 이 작가님은 너무나 훌륭한 작가이지만 마치 아까 윤형근 작가가 2000년까지만 해도 작품 거래가 없었던 것처럼 이 작가는 아직까지 미술사적 검증만 받고 있는 거지 시장으로 진입이 안 된 작가라서 작가는 훌륭하지만 시장성은 아직은 없는 거라서 이 사람도 결국은 원점에서 시작하는 신진 작가와 같은 밸류로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매 시장에서의 가격이 조금 이제 아마 교수님이나 조금 작품을 많이 보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그거를 굳이 이제 제가 변명처럼 해보자면은 학계에서나 혹은 전문가들이 보는 거는 그 작품의 미래적 가치까지 보는 건데 지금 경매회사는 당장의 환금성을 보는 거라서 그 작가가 나중에 훌륭해가지고 더 큰 전시에서 더 빛을 발할 수가 있겠지만 당장 지금 어떻게 거래가 될 거냐 이걸 따지는 거라서 경매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경매 시작가는 과거 경매에서의 거래 이력 아니면 화랑에서의 거래 이력 그리고 화랑에서의 거래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한 점 두 점으로는 그걸 실거래가로 안 치거든요. 반복적으로 얼마나 거래가 됐었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